자, 이제 재료의 최적 선택이 기계공작법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재료의 최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그 금속의 구조와 재료의 가공 특성 및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우선 배워야 돼. 기계 재료는 여러 가지가 있지. 크게 나누면 이제 금속, 그 다음에 세라믹, 그리고 그 사이에 플라스틱, 이게 세 가지 종류의 재료가 있는데, 그 70% 이상이 금속 재료를 사용하거든. 그리고 금속 재료의 또 90% 이상이 철강 재료가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우선 이제 금속의 격자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자고. 용용금속이 이제 응고가 되면 단위포라고 하는 단위 격자가 생성이 돼. 이 단위 격자가 하나만 생성돼 가지고 그것이 성장을 해서 결정을 이루게 되고, 그 결정이 하나의 단위 격자들이 일정하게 모인 꼴로 이루어지면 그게 단결정 금속이 되고, 단위포가 응고가 되면서 여러 개의 단위포가 생기고, 그 단위포들이 서로 이 각변화가 생겨서 각각의 단위포에서부터 그 결정들이 형성이 돼서 그런 다결정들이 모여서 하나의 금속이 만들어지면 그런 걸 다결정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단위포, 즉 단위격자인데, 단위격자는 브라베이라는 사람이 한 14가지 종류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3가지 종류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 예를 들면 BCC 구조라는 게 있는데, 철이 대표적인 거지. 채심 입방격자라고 그러는데, 정육면체의 각 모서리에 철 원소가 분포하고, 철 원자가 분포하고, 그 중심에 철 원자가 분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철 원자가 동그랗게 생긴 하나의 원자가 이 중심에 분포하고, 그리고 각각의 모서리에 이제 8분의 1씩 이렇게 분포한다. 그래가지고 이 단위포가 일사불란하게 쫙 이렇게 성장을 해서 모이면, 그래서 하나의 단결정을 형성한다. 그러면 이게 단결정이야. 근데 단위포가 이렇게 BCC구의 단위포가 여기서도 생기고 여기서도 생기는데, 모양이 이런 모양이 아니라 뭐 90도, 뭐 45도 비틀어져서 생길 수 있고, 뭐 마이너스 45 비틀어서 생길 수 있고, 여러 개의 단위포가, 예를 들면 BCC 구조를 갖는 여러 개의 단위포가 여기서도 성장하고 여기서도 성장하고 여기서 성장해서 모여서 만약에 금속을 이룬다면 그게 다결정이 되겠지. 자, 금속에는 또 다른 결정 구조로 대표적인 게 면심 입방격자가 있어. 정육면체인데 각각의 면에 원소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모서리에 이제 원자가 배치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적인 모양을 보면 이렇게 충진된 모양은 이렇게 되지. 자, 아까 BCC도 마찬가지고 FCC도 마찬가지인데, 원자들이 충진이 되면서 이렇게 빈 공간들이 생기지. 그래서 실제 정육면체의 최적 대비 원자들이 차지하는 최적의 비율을 우리 원자 충진율이라고 그러거든. 자, BCC보다 FCC가 원자 충진율이 크겠지. 그지? 그래서 이 면심 입방격자를 갖는 경우에도 이 단위격자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모이면 결정이 되겠지. 역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다결정이라고 하면 단위격자가 예를 들면 30도 비틀어지고, 뭐 60도 비틀어지고,
뭐 120도 비틀어지고 여러 개의 단위 격자들이 성장을 해서 결국에 결정과 결정이 만나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면서 금속을 응고되어 있다면 그건 다결정 금속이 되겠죠. FCC 구조에. 자, 또 다른 대표적인 그 결정 구조가 단위 격자 구조 HCP, 조밀 6번 격자라고 부르는 건데, 육각형 기둥이 있으면 모서리에 이제 원자가 배치되고, 그리고 조밀하게 격자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세 개가 원자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꼴로 돼서 배치가 되는 걸 조밀 6번 격자라 그래요. 그래서 각각의 격자 형태에 따라서 그 원자 충진율들이 달라지지, 그지?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갖는 건 이제 대표적인 게 마그네슘 같은 것이 이제 이런 HCP 구조를 가져. 자, 여기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런 이제 격자가, 단결정 격자가 있다고 치자고, 이걸 갖다가 공간상에 있는 거를 잘라, 평면으로 하나 잘라. 그래서 평면상에서 보자고, 여기에 이제 원소들이 있어. 원자들이 쫙 배치돼 있어.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기 위해서 높이 길이가 A, 폭의 길이가 B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원자들이 배치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쪽하고 이쪽 방향으로 힘을 주면 시어 스트레스가 생기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소성 변형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생기냐면 전다 능력이 걸리게 되면 결국에 원자하고 원자면 사이에서 슬립에 의해서 생기거든. 그래서 그때 생기는 이 슬립 에 의한 응력은 이렇게 돼. 여기서 주는 시어 모듈러스라고 그러고, 결국에 원자 사이의 이 길이 A에 대한 이 폭의 비로 이 타우가 형성이 되니까 원자들의 배치가 A가 커진다고 그러면 슬립이 쉽게 일어나겠지, 그지? 그래서 이 슬립이 일어날 때 보면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슬립하고 이쪽 방향으로 일어나는 슬립이 달라지겠지. 그래서 하나의 결정구조 속에서도 슬립이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단결정 내에서 결국에 이방성이 생기게 돼. 즉 이쪽 방향의 미케니컬 프로퍼티와 이쪽 방향의 미케니컬 프로퍼티가 달라진다. 하나의 단결정 속에서. 자, 그럼 다결정이면 어떻게 될까? 다결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단위포들, 즉 결정의 핵들이 여러 군데서 생겨가지고 각각에서 결정이 형성돼서 성장해가지고 각각의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막 여러 가지 방향 각도로 얽혀서 하나의 이 다결정이 형성된 것이니까 이런 방향으로 밀든 이런 방향으로 밀든 전다 능력이 생기게 되면 다결정의 경우에는 이방성이 아닌 등방성의 성질을 가질 수 있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이 전다 능력이 걸리는 게 아니라 인장 응력이 걸릴 때 결국에 이런 최대 전다 능력이 걸리는 방향으로 슬립이 생기겠지. 그래서 이제 슬립이 생길 때 우리가 살펴보면 이게 슬립이 많이 생기는 그런 금속이 있고 슬립이 적게 생기는 금속이 있거든. 이렇게 슬립면이 여러 개 생기는 거, 이런 슬립면들이 생기는 거를 모아서 하나의 슬립계라고 부르는데, 이게 슬립계가 BCC 구조일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슬립면들이 생겨 변형을 받으면, FCC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슬립계가 많이 생기는 금속일수록 연성이 좋아. 그래서 슬립계가 적어질수록 취성이 커지고, 그래서 BCC 구조 금속의 경우에는
강도가 높고 좋은 연성을 갖고 이런 것들이 있고, 철도 물론 여기에 속하지. FCC인 경우에는 강도가 좀 낮고 연성은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하게 되고, HCP 구조인 경우에는 취성이 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거기에 속한다. 자, 이제 아까 설명을 다시 설명하면 단위 포들이 이렇게 있어. 이게 BCC가 됐든 FCC가 됐든 HCP가 단위 포들이 응고가 될 때 생기거든. 근데 방향들이 틀어져 있거든. 그래서 얘네들이 성장을 해. 얘는 이렇게 성장, 얘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만나. 점점 성장을 해서. 그러면 이런 데서 그레인 바운드리, 결정 격자 경계들이 생기게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 격자들이 이제 생기면서 그레인 바운더리 생기는데, 그레인 바운더리가 크게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레인 바운더리의 사이즈가 큰 경우가 있고, 이렇게 작은 경우, 그러니까 요것에 비하면 요건 작은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단위 최적성에서 봤을 때 핵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결정의 성장해. 단위 최적성에서 봤을 때. 그럼 핵이 많이 생겨서 결정이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걔의 그레인 바운더리는 좀 작아지겠지. 그지? 근데 만약에 핵이 조금밖에 안 생겨. 그래가지고선 결정 격자가 형성됐다면 어떻게 돼? 그레인 바운더리가 커지겠지. 그지? 그래서 홀 패처 포뮬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금속의 일드 스트레스를 봤더니 그레인 바운더리의 루트 스퀘어에 반비례하더라. 즉 그레인 바운더리가 크게 생겨서 이루어진 금속하고 그레인 바운더리가 작게 해가지고 단위 최적등 그레인 바운더리가 많이 형성된 금속하고의 그 미케니컬 프로퍼티를 비교하는 그런 식인데, 즉 그레인 바운더리가 크다고 그러면 강도가 낮은 거고, 그레인 바운더리가 작다고 그러면 강도가 높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보통 응고할 때 빠르게 우리가 응고를 하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작아져지. 그래서 강도가 커져. 그 대신 이제 취성이 더 커지지. 근데 우리가 슬로우 쿨링을 하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예를 들어서 커져. 그래서 연해져. 강도는 좀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그래서 핵 상성률이 커지면 아까도 설명했지만 그레인 바운더리가 작아져. 그 대신 그래서 이제 결정 성장 속도가 예를 들면 핵 생성률보다 커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핵 생성률은 적은데 결정 성장 속도가 빠르다. 성장해 나가는. 그러면 그레인 바운더리가 커지겠지. 그래서 라지 그레인이 되지. 그러면 연해지지. 자, 금속의 파손하고 파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어떤 시편이 있었는데 이렇게 잡아당겨 인장을 줘. 근데 이렇게 파괴가 돼. 파괴가 되는데 이렇게 파괴가 됐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다결정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 다음에 이렇게 움푹 들어가서 네킹이 생겼다는 것은 연성이 있었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연성 재료가 네킹이 되면서 이제 파괴가 일어나는 거고. 지금 요거는 뭐야? 압축을 줬더니 이렇게 크랙이 생기면서 부서졌어. 이건 취성 재료지. 취성 재료의 압축 파괴인 거고. 이거는 지금 뭐지? 압축을 주는데 속에 균열이 생기고 표면에 균열이 생기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거지. 근데 이 경우는 이 경우하고 다르지. 이렇게 균열이 생기면서 뭔가 변형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건 연성 재료고 이건 취성 재료고.
자, 이거는 뭐지? 압축을 줬는데 파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연성재료가 돼서 버클링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 거지. 자, 이번에는 한번 이거를 볼까? 예를 들어서 인장을 했어. 이것도 인장을 했어. 근데 네킹은 없지. 근데 여기서 파단이 생겼고 여기서 파단. 얘하고 차이는 뭐지? 단결정이기 때문에 파괴가 슬립면에서 일어난 거고, 여기서는 어떻게 된 거야? 다결정이기 때문에 파괴가 이렇게 일어난 거지. 근데 여기서는 네킹이 없어. 그러니까 둘 다 취성재료지, 그지? 다결정, 취성재료, 취성 파괴. 그 다음에 단결정, 취성, 전단 파괴. 자, 이 경우는 뭐야? 다결정이지. 네킹이 일어났지. 네킹이. 그래서 이건 연성 파괴지. 근데 이거는 뭐지? 연성이 아주 좋은 경우지. 그래서 완전 연성 파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가공을 하게 되면 이 그레인 바운다리에서 전이 같은 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에 변형이 일어나는데 더 큰 힘이 들어가게 만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소송 가공을 하게 되면 소송 가공의 정도에 따라서 원래 소재가 갖고 있었던 항복 능력보다 더 큰 항복 능력이 생겨서 변형을 어렵게 만들거든. 그런 것들을 이제 가공 경화, 변형 경화라고 하는데, 일단 소재가 변형을 받으면 그레인 바운더리들이 막 틀어지면서 이 결정 구조에 어떤 역학적인 변화들이 일어나. 근데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완화시킬 수가 있거든. 어떻게 완화시킬 수가 있냐면 열 처리를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데, 자, 그 현상을 한번 설명을 해볼게. 재료라고 그러면 변형이 돼 있기 때문에 애초에 낮은 온도에서는 잔류응력이 존재해. 잔류응력이 여기 없는 경우고, 여기가 잔류응력이 생겨서 잔류응력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재료라고 하는 것은 강도가 어느 정도 있게 되고, 경도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되지. 그 다음에 연성도 이제 어느 정도 갖고 있게 돼. 근데 이제 이런 재료에다가 온도를 가해. 그래서 열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그 결정 구조, 즉 다결정 구조의 경우에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예를 들면 조금씩 변형들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결정이 조금씩 이제 이 에너지를, 열 에너지를 받아가고 운동을 하게 돼. 그래서 이제 온도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 그런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에너지 이완이 생기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연성이 조금씩 늘어나게 돼. 그 다음에 잔류응력 갖고 있었던 것이 서서히 풀어지게 돼. 그러다가 어떤 온도 이상 가게 되면 그레인 바운더리에서 결정의 핵이 생기게 돼. 새로운 핵이.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핵이 생기게 되고 점점 더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그 핵들이 성장을 하면서 재결정이 형성이 돼. 그러면서 연성은 점점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강도는 떨어지게 되고, 경도도 떨어지게 돼. 물론 이제 잔류응력은 점점 풀려서 어느 온도 이상 가게 되면 잔류응력은 이제 없어져. 그 다음에 강도도 툭 떨어지고 경도도 푹 떨어지고 연성은 크게 증대가 되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재결정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결정 그레인 바운더들이 점점 커지게 돼. 그러면서 묶여져 있었던 이
결정들이 흩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결정 격차가 이제 커지게 돼. 그래서 점점 더 온도를 높이게 되면 결국에 용융이 돼서 결정이 없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온에서 어떤 소재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재결정이 형성이 되면서 그레인 바운더리가 낮은 에너지 레벨로 이 에너지가 풀려지면서 바운더리들이 형성이 크게 되면서 결국에 연성이 커지고 강도가 뚝 떨어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상태에 있다가 다시 온도를 서서히 낮추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잔룡력은 없어지게 되고 연성은 어느 정도 우리가 더 크게 원래 상태보다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경도와 강도도 뚝 떨어지게 만들 수가 있어. 이러한 상태를 즉 소성 변형됐던 것이 다 풀려지면서 원래 소재가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성질로 회귀되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어닐링 과정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 소성 변형 받았던 것이 그 잔룡력 상태가 풀려지고 변형받았던 상태가 풀어지면서 재결정이 생기는 이 재결정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재결정 온도 이상에서는 강도가 떨어지고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는 강도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성질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변형을 쉽게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그 쉽게 변형할 수 있는 걸 이용을 해서 소성 가공을 우리가 하게 되거든. 그랬을 때 소성 가공을 편리하게 해주는 그 온도 경계점을 우리가 재결정 온도라고 하는데 보통 그 재결정 온도는 용융 온도 TM의 30에서 50% 사이에 분포하거든. 그래서 재결정 온도보다 훨씬 큰 온도에서 60% 이상에서 가공하는 것을 열간 가공이라고 하고 30% 이하에서 가공하는 걸 냉간 가공이라고 하고 그 사이에서 가공하는 걸 온간 가공이라고 해. 자, 열간 가공을 하면 어떻게 되지? 강도가 풀리고 경도가 뚝 떨어져 있고 연성은 크게 늘어났으니까 가공이 굉장히 쉽겠지. 그 대신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아? 높은 온도에서 가공을 하니까 결국에 산화가 쉽게 일어나겠지. 쉽게 이해하려면 녹이 쉽게 쓸겠지. 스케일들이 많이 끼겠지. 가공을 하면서. 그러니까 정밀도가 굉장히 떨어지겠지. 그지? 자, 그러면 냉간 가공을 하면 어떻게 돼? 재결정 온도 이하에서 가공을 하니까 강도가 높은 수준에서 연성이 떨어지는 수준에서 가공을 하니까 변형을 많이 못 시키겠지. 그리고 변형시키는데 에너지가 굉장히 큰 힘이 들어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가공이 어렵겠지. 그렇지만 산화는 덜 일어나겠지.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한 가공을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특성들을, 온도에 따른 특성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먼저 내가 그 재결정 온도를 기준으로 해서 소성 가공할 때 냉간 가공하고 열간 가공을 이렇게 구분을 지었었는데, 그러니까 냉간 가공을 하면 이제 산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정밀도가 높은 이제 부품을 제작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점이 뭐냐면 먼저도 얘기했었지만 변형 경화나 가공 경화가 냉간 가공 중에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레인 바운더리 사이에 전이들이 쌓이게 되고 보통 그레인 바운더리 사이에 불순물하고 계제물들이 존재하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소성 변형을 받으면서 결국에 전위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면서 슬립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슬립이 어렵게 하는, 즉 바꿔 얘기하면 전달 능력이 증가하면서 결국에 강도 증대를 가지고 오거든. 그래서 냉간 가공을 하면 우리가
또 열강 강황에서 얻어낼 수 없었던, 그러니까 가공하는데 힘이 많이 들어가고 변형을 많이 할 수는 없지만 강도 증도도 되고 정밀도도 증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를 토대로 해서 예를 들면 뭐 기술고시를 뭐 한다든지, 그러니까 행정고시를 한다든지, 서울시나 뭐 부산시, 뭐 광주시 또는 경기도, 뭐 인천시 이런 데서 또 5급 공무원들, 즉 기술고시에 준하는 그런 공무원 시험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데서 나오는 문제들을 한번 고찰해 볼 필요가 있어. 그래서 샘플을 한번 마련해 봤는데, 이런 샘플 하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쭉 기계공작법을 배워가면서 나름대로 고찰 문제들을 정리한다면 기술고시 같은 것에도 우리가 쉽게 대응할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 이제 고찰 문제를 좀 몇 개 마련해 봤거든. 뭐 원자 충진율을 구해보는 문제, 그 다음에 각각의 그 단위 격자, 단위포가 뭐 14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에 속하는 금속의 예를 들어보는 거, 그 다음에 뭐 밀러 지수가 뭐냐, 뭐 고용체의 정의는 뭐냐, 뭐 공정변태, 공석변태를 설명하여라, 뭐 그 다음에 펄라이트 조직이 생성되는 그 과정을 온도별로 설명하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 여기 지금 고용체라는 말이 좀 있어요. 이게 좀 무슨 내용인지 좀 설명을 미리 좀 하고 넘어갈게. 우리가 소금물 그러면 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어 가지고, 원래 물은 뭐 무색무취라고 그러는데 소금물이 되면 짠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합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소금물하고 이제 비슷한 거지. 어떤 하나의 금속, 즉 물, 우리가 보통 용매라 그러잖아. 거기다 용질, 즉 소금을 부어. 그래갖고 막 휘저. 그럼 소금물이 되듯이 금속도 하나의 금속, 철이라고 하는 금속을 예를 들면 BCC 구조라고 그랬는데, 그 철이라고 하는 거를 순수하게 그 Fe 원소로만 이루어진 그 다결정 철은 굉장히 연하고 사실은 공업적인 가치가 없거든. 근데 이제 철을 만들 때 그 불순물들이 들어가거든. 그 중에 이제 탄소가 대표적인 건데, 이 탄소를 사실 제거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 근데 이 탄소가 들어감으로써 오히려 장점이 굉장히 많아지거든. 탄소가 들어감으로써 철을 강하게 만들고 또 강도 증대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열 처리를 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면 일부러 철에다가 탄소를 집어넣을 수도 있거든. 뺄 수도 있고. 자, 그랬을 때 고용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그 우리가 소금물 용액이라고 하듯이 금속도 어떤 그 용매 금속에다가 용질 금속을 집어넣어서 합금을 만들면 그것이 일종의 고체 상태의 용액이다. 그래서 고용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제 철하고 탄소하고 해서 이제 내가 이 탄소 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만들게 되면 철의 그 원자 크기하고 탄소의 원자 크기가 다르거든. 철은 크고 탄소는 작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먼저 내가 이제 설명할 때 그 격자 구조를 얘기를 하면서 빈 공간이 있다. 정육면체에 철원자들이 모서리를 차지하고 최신 입방 격자니까 이제 그 정육면체 중간에 철원자가 차지를 하면 그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탄소가 들어가서 탄소광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 조그만 철 원자보다 작은 그 조그만 탄소 원자가 그 격자 구조의 그 빈 틈으로 침입해 들어가서 고용체가 만들어지거든. 그런 걸 침입형 고용체라 그래.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철하고 뭐 니켈하고 섞어서, 코볼트하고 섞어서 예를 들면 합금을 만든다 그러면, 예를 들어 철 중에 어떤 원자가 하나 빠져나가고 그 자리에 뭐 니켈이 와서 치환할 수 있거든.
그런 걸 치환형 고용체라 그래. 그 다음에 이제 강철을 만들다가 보면, 또는 이제 주철을 만들다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탄소들끼리 또 뭉쳐. 그 다음에 또 탄소하고 이 철하고 묻혀서 하나의 시멘타이트라는 조직이 또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시멘타이트하고 순철하고 또 섞여. 그럴 때는 어떻게 되냐면 레이어로 해갖고 고용체가 만들어지거든.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금속간 화합물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금이라고 하는 건 일종의 고용체다. 세 가지 형태를 갖는. 그래서 소금물하고 마찬가지로 금속도 내가 용매에다가 용지를 어떤 걸 섞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양한 고용체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양한 고용체가 강도가 증대될 수도 있고, 뭐 연율이 증대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전기 전도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피로에 대한 강도도 좋아질 수 있고, 내열성도 생기고, 뭐 경도가 높아지고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겠지. 그래서 사실은 그 강의 초기에 이제 설명을 했듯이 수많은 합금들이 2차 산업혁명 때 나와. 그때 이제 미국 사람들 예를 들면 그때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발전했었잖아. 1900년대, 1910년대, 20년대, 30년대, 40년대 오면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고성능 자동차를 개발을 하려고 수많은 합금들을 만든다고. 그래서 수많은 합금들이 그때 탄생을 하죠. 지금도 사실은 늦지 않았거든. 예를 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초전도체를 뭐 연구하잖아.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합금들을 또 연구하고 그러거든. 예를 들면 형상기억합금 뭐 이런 것도 뭐 하고 그러잖아. 그래서 아직도 뭐 수많은 기회가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런 연구에 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또 대학원에 진학을 하고 또 유명한 또 과학자 또 공학자가 돼서 뭐 연구소를 가든지 대학에 진출을 해서 연구하든지 이런 일을 또 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것들이 우리 기계공학에 사실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이 고찰들을 한번 좀 해봐.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설명했듯이 고용체 그럼 뭐 A4 용지 반장 정도에 나름대로 완벽하게 정리를 했는데 만약에 인천에 가서 기술고시를 보고 이제 인천 그 시청에 내가 이제 공무원으로 취직하려고 그래. 근데 고용체의 정의에 대해서 서술하여라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면 이때 자네들이 고찰했던 내용을 쫙 쓴다 그러면 취직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내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기계공작법에서 나오는 수많은 그 문제들을 자네들이 정리해 나간다 그러면 훌륭하게 아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자, 이제 여담을 그치고 이제 이번에는 이 주조 공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조라고 하는 건 먼저도 설명했듯이 뭐 금속이나 플라스틱을 녹여서 어떤 형틀에다가 부어 넣고 응고가 되면 그 형틀을 뭐 부수거나 또는 형틀을 열어서 제품을 이렇게 회수하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주조공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런 주조공정을 우리가 설계하고 이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금속의 용용에 관련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래서 우선 상태도 또는 상변태도라고 부르는 게 있어요. 여기 지금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페이즈가 뭐냐? 페이즈는 말 그대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들 물질들 보면 페이즈가 크게 세 가지지. 하나는 기체 상태, 또 하나는 뭐 액체 상태, 또 하나는 고체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짧게 줄여서 뭐 고상, 액상 뭐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그 페이즈가 온도에 따라서 변하거든, 물질들은. 근데 그 물질의 페이즈는 온도에 따라서만 사실 변하는 게 아니라 압력에 따라서도 변하고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소의 구성에 따라서 바뀌어. 그래서 여기서 원소라고 하는 게 이제 원자 배합이지.
뭐 예를 들면 소금물 그러면 H2O하고 H2O라고 하는 수소 원자하고 산소 원자, 그 다음에 NaCl이라고 하는 뭐 나트륨하고 염소 뭐 이런 것들의 배합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에 이 온도하고 압력하고 그런 그 원소들이 만들어내는 그 컴포지션의 퍼센티지, 그걸 이제 조성이라고 앞으로 나는 할게. 얘네들 세 가지를 우리가 상태 변수라 그래.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금속을 만들거나 이럴 때 보통 대기압하에서 보통 많이 해. 물론 특수한 경우에서는 뭐 높은 고압에서도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진공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때는 이제 압력이 중요한 변수가 되겠지. 그래서 대기압하에서 이렇게 이 상을 변화시키거든. 상을 변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phase transformation, 그거를 우리가 상변태라고 그래. 그래서 이제 상변태 시키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압력을 생략해버리고 온도하고 컴포지션, 조성에 따라서 우리가 상변태를 관찰할 수가 있거든. 그렇게 상변태를 상태 변수에 따라서 관찰하기 쉽게 그려놓은 그림, 그걸 갖다 페이즈 다이어그램이라 그래. 이런 게 페이즈 다이어그램이야. 여기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시간이고 여기는 온도야. 그래서 이제 압력하고 컴포지션을 뺐는데 왜 뺐냐면 요 경우에는 퓨어 메탈이야. 그러니까 합금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퓨어 메탈의 상변태를 한번 보자. 그래서 이때 상변태를 볼 때는 어떤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최적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래서 최적에다가 우리가 density를 곱하면 이제 mass가 되잖아. 그러니까 mass를 갖고 있단 말이야. mass가 큰 놈하고 작은 놈하고 또 틀리잖아. 왜냐하면 상변태를 시키려면 어떤 mass를 갖고 있으면 전체 mass의 온도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결국 heat transfer라고 하는 것은 표면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mass의 내부 온도가 차갑고 대기 온도가 높다면 결국 그 mass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표면을 통해서 히트가 그 대기에서 그 mass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걸 heat transfer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heat transfer도 아마 곧 배우게 될 거야. 그래서 그런 히트가 프로파게이션 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상변태도를 한번 보자. 퓨어 메탈의 경우에 시간이야. 여기가 온도야.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돼? 액상이겠지. 금속이니까. 그러니까 금속의 용용점보다 높은 온도로 금속을 용용을 했어. 그래서 높은 온도에서 서서히 이제 온도를 낮춰. 그럼 이제 리퀴드가 어떤 매스를 갖고 있으니까 히트 커패시티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C라고 하는 커패시턴스가 있다면 커패시턴스가 크면 클수록 온도를 낮추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온도 낮추는데 이제 시간이 걸려요. 어느 온도까지 왔어? 바로 이 온도가 프리징 템퍼러처, 즉 이 솔리디피케이션이 일어나는 그런 응고 온도라고 생각해 보자.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응고가 시작되겠죠. 어디서 응고가 시작돼? 매스 표면서부터 시작되겠지. 그래서 시간이 쫙 흘러. 그래서 전체가 다 응고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 전부 솔리드로 되면서 온도가 쭉 떨어질 수 있겠지. 그래서 퓨어 메탈의 경우에는 이 상변태에서 보듯이 상이 리퀴드에서 솔리드로 바뀌면서 그 사이에 페이즈가 혼재하는 영역이 생겨. 즉 리퀴드하고 솔리드가 혼재하는. 그러니까 얼음물로 얘기하면 1톤짜리 물이 있어. 그걸 갖다가 냉각을 시켜. 그러면 뚝딱 하면서 바로 얼음 생기지 않지. 표면에 결정이 핵이 생기거든. 그래서 얼음 결정이 생긴단 말이야. 그 수많은 얼음 결정들이 성장을 해갖고 만나서 속 깊숙한 데까지 얼어야 결국에 얼음이 완성되는 거잖아. 그지? 그게 이거야. 그런 다음에 더 온도를 낮추면 더 이제 관행이 되는 거지. 그래서 퓨어 메탈의 경우는 하나의 프리징 온도에서 전체가 다 프리징이 일어날 때까지 온도를 유지하다가 관행되는
이와 같은 상태도를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퓨어 메탈의 상태도다. 그러면 합금일 때는 어떻게 될까? 상변화가? 자, 이렇게 되겠지. 자, 이번에는 이제 시간은 무시하자고. 어차피 시간은 많이 들이면 어차피 매스에 따라서 상변화를 주려면 커패시턴스에 따라서 히 트랜스퍼가 C가 크면 천천히 일어날 거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C가 작으면 이제 빨리 일어나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커패시턴스 개념을 잊어버리자. 그건 무시하고. 자, 이제 상변화를 할 때 아까 스테이트 베리어블이라고 그랬으니까 온도하고 압력하고 조성인데 이제 압력도 대기압화해서 하는 거로 해서 이제 온도하고 조성만 가지고 스테이트 베리어블을 삼고 그 다음에 페이즈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페이즈 다이어그램 한번 보자고. 자, 여기가 이제 온도야. 여기가 컴포지션이야. 자, 이번에는 합금이야. 그래서 어떤 합금이냐면 커퍼하고 니켈이야.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보면 커퍼는 0, 여기서 보면 커퍼가 100%. 바꿔요. 여기가 100% 니켈이고 여기가 0% 니켈이다. 즉 이런 컴포지션에서는 구리야. 이런 컴포지션에서는 전체가 다 니켈이고 가운데가 되면 어떻게 돼? 니켈이 50%, 구리가 50% 합금인 경우다. 그래서 구리 합금의 조성별로, 구리 니켈 합금 조성별로 상태도를 그렸더니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이렇게 그림표가 그려져. 그 다음에 이 온도가 이렇게 그림표가 그려져. 근데 특별한 게 이 온도 선도 위쪽에 여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켈이 100%일 때는 1455도 이상, 그 다음에 구리가 100%일 때는 1082도 이상에서는 섭씨야. 전부 페이즈가 액상이더라. 그 다음에 온도가 1455도에서부터 1082도 이하에서는 만약에 요 그림표를 따라간다면 요 온도선 이하에서는 전부 고상이더라.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 온도선을 고상선, 솔리더스 라인이라고 그러고 요 위에 요 온도선을 액상선, 리퀴더스 라인이라고 그래.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 그 순금속의 경우에는 응고가 시작돼. 그러면 커패시턴스의 크기에 따라서 시간만 좀 기다리면 이 소위 온도점은 변하지 않고 바로 그 온도보다 떨어지면 무조건 솔리드 금속으로 바뀌었잖아. 근데 합금의 경우는 안 그래. 어떻게 되냐면 응고가 시작됐다가 온도가 쭉 떨어지면서 결국에 전체가 다 고상으로 바뀌어. 그래서 순금속하고 다르게 어떤 범위를 가지면서 즉 액상선과 고상선 사이에 요 범위 내에서는 소위 이 순금속에서는 하나의 온도에서 소위 용융 원소와 그 다음에 고상 원소가 혼재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액상선과 고상선 사이에서 용융 금속과 또 응고된 금속들이 서로 혼재하는 그런 영역이 만들어져. 그게 이제 퓨어 금속하고 그 얼로이하고의 차이야. 자, 여기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0대 50.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요 이상에서는 전체가 어떻게 되지? 50대 50의 액상이지. 또 바로 요점이 되면 어떻게 되지? 핵이 생성이 되지. 그 핵이 바로 요거야. 요 핵의 컴포지션은 어떻게 될까? 핵의 컴포지션은 어떻게 되지? 누가 먼저 응고를 시작해? 구리 36%, 그 다음에 니켈 63%가 되면서 응고가 시작되지. 그러다가 쭉 밑으로 내려 요 온도가 됐어. 즉 예를 들면 1288도가 돼서 어떻게 되지? 결국에 고상이 점점 커지겠지. 결정이 성장을 하니까, 그지?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구리가 42%, 그 다음에 니켈이 58%.
더 내려와서 여기가 됐어. 어떻게 되지? 전체적으로 이제 결정이 성장돼 갖고 그레인 바운더리가 형성되면서 전체가 다 응고가 되고 결정이 형성됐지. 자, 이렇게 되면 50대 50 해서 이제 합금이 만들어지지. 그래서 이제 고상선과 액상선 사이에서 대체 액상과 고상의 비율, 그 다음에 고상 속의 합금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지렛대 원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쉽게 계산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한번 자네들이 한번 자습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페이즈 다이어그램을 쭉 관찰하다가 보니까 특별한 형태의 페이즈 다이어그램이 형성이 돼요. 여기 보세요. 이것은 이제 레드하고 틴, 그러니까 나파하고 이제 주석하고의 합금인데, 지금 이렇게 액상선이 만들어져, 컴포지션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네들이 고상선이야. 고상선이야. 근데 요게 요점을 보면 말이지. 요 컴포지션은 지금 뭐냐면 주석이 61.9%, 그 다음에 납이 38.1%인 조성을 가질 때 주석과 납의 합금은 어떻게 되냐면 요런 컴포지션을 가질 요 온도, 이게 183도인데 183도에서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액상에서 액상과 고상이 혼재하다가 고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온도 변화에 따라서 그냥 183도에서 조성이 61.9%, 38.1%가 되면 바로 액상에서 고상으로 바로 바뀌어. 두 개의 원소가 합금된 액상에서 고상으로 바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액상에서 두 개 이상 금속으로 바뀌는 이런 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유테틱 포인트, 공정점이라고 불러. 이 공정점은 조성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액상에서 어떻게 돼? 이 액상선을 지나면서 어떻게 되지? 응고가 막 시작돼서 액상 고상이 혼재하고 결국에 고상선을 지나면서 고상으로 바뀌잖아. 액상 고상, 고상으로 바뀌는데 액상에서 바로 고상으로 바뀌는 이런 특별한 조성점이 존재한다. 이 점을 공정점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의 온도를 공정변태 온도라고 한다. 자, 이런 특성을 갖는 놈이 바로 이거야. 지금 이게 철과 소위 탄화철, 이걸 갖다 우리말로 이 탄화철이라고 그러는데 얘를 소위 아이언 카바이드 그래갖고 시멘타이트라고도 불러. 그래서 여기가 시멘타이트 100%야. 이 시멘타이트라고 하는 것은 철과 탄소의 화합물인데 얘는 굉장히 경도가 높아. 그리고 취성이 강해.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순철이야. 그래서 이제 순철과, 여기 좀 주의해 볼 거는 탄소 컴포지션으로 얘기하면 FeCl, 시멘타이트는 탄소가 6.67% 녹아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컴포지션이 탄소가 0에서부터 6.67% 사이에서 얘하고 얘의 합금에, 즉 이게 지금 사실 강철인데 합금의 강철의 상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 이게 뭐라고? 이게 액상선이야. 이게 뭐라고? 고상선이야. 바로 요 점이 뭐라고? 액상에서 고상으로, 두 개의 고상으로 바뀌는, 이게 공정점이지. 공정점이야. 그 다음에 이 상태도를 보게 되면 여기 보면 뭐 델타라고 쓰여 있는 게 있어. 그 다음에 감마라고 쓰여 있는 게 있고, 여기 알파라고 쓰여 있는 게 있거든. 요 델타라고 쓰여 있는 게 뭐 사실은 철 그러면 요거지. 컴포지션이 탄소 컴포지션이 0이 돼서 순철이지. 근데 철을 제작하면서 탄소가 불순물처럼 끼어들어가. 그래서 이제 탄소가 예를 들면 이제 어느 정도 끼어들어가서 이제 순철을 갖다가 응고시키게 되면
여기 1538도를 지나면서 바로 응고가 돼. 순철이니까 하나의 점에서 응고가 되잖아. 그때 만들어진 게 델타 철이야. 이거 페라이트 철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요거의 이제 탄소 범위가 어느 정도 돼. 요렇게 이제 델타 철이 만들어지고. 그러다가 1394도가 되면 이 델타 철의 격자 구조가 BCC 구조거든. 근데 격자가 감마철로 바뀌어. 이건 FCC 구조거든. 그러니까 똑같은 FE가 단위포를 만드는데 얘의 구조하고 얘의 구조가 틀려. 그랬다가 또 912도가 되면 이 감마철이라고 그러는 FCC 구조가 알파철로 바뀌어. BCC 구조로.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소가 격자 구조가 달라지거든. 이런 점에서. 변태점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서. 특별히 912도를 A3 변태점이라고 그래.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와 같이 격자 구조가 달라져. 하나의 그 원소가.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올로트로피, 동소체라고 불러. 그래서 철은 이제 동소체야. 그래서 이 델타철, 감마철, 알파철로 변태점에 따라서 격자 구조, 특성이 바뀐다. 예를 들면 이 감마철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건 이제 온도가 낮아져서 이건 솔리드야. 물론 요게 이제 고상선이지, 요게 액상선이고, 여기서는 요 감마철하고 요 리퀴드가 같이 혼재하는 영역이야. 이 감마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또 어떻게 되냐면 상이 또 바뀌어.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는 이제 알파철이라고 그랬잖아. 여기는 감마철. 그러니까 여기는 알파하고 감마가 혼재하는 영역이 돼. 그랬다가 이 감마철이 여기 요 지점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 온도 밑에 요런 컴포지션을 그릴 때 여기는 알파하고 감마가 혼재하고 고상이지만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감마하고 시멘타이트 고상이 혼재하는데 바로 요 컴포지션 요게 0.77% 탄소를 갖는 요 지점이 되면 아까 공정점에서 하나의 그 리퀴드가 고상으로 바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리퀴드가 솔리드로. 여기서는 소위 감마라고 하는 이 고용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펄라이트라고 하는 고용체로 바로 또 바뀌어. 그래서 펄라이트는 사실 요 페라이트하고 시멘타이트가 합해진 그런 어떤 고상이거든. 그래서 감마가 알파하고 시멘타이트의 고상으로 바뀐다. 그래서 요 점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공정점하고 비슷한, 이거는 이제 액체에서 고상으로 바뀌었잖아. 하나의 고상에서 두 개의 고상으로 바뀌거든. 그래서 요 점을 공석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특성들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상태도라고 하고, 요러와 같은 조성에 따라서 나오는 상태도를 보면 우리가 이 조성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특성들을 예측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게 지금 확대해 놓은 거야. 그지? 요게. 그래서 727도 변태 온도. 요게 A1 변태 온도라 그래. 그래서 요 A1 변태 온도에서 공석 반응이 일어나서 소위 감마철이라고 하는 오스테나이트가 소위 알파철과 시멘타이트의 화합물로 바뀌는데, 금속관 화합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요 일종의 알파철이 용매에 해당하고 Fe3C가 용질에 해당하는 금속관 화합물로 바뀌거든. 그때 요렇게 바뀌면서 요 모양이 진주 모양이다 그래갖고 요때 만들어지는 탄소 조성이 0.77%인 스틸을 우리가 펄라이트라 그래. 그래서 이 알파철과 시멘타이트의 화합물로 만들어지는 두 개의 상을 갖는 펄라이트로 오스테나이트에서 바로 바뀌는 점이다. 그래서 이걸 공석점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게 스틸인데 탄소의 함유량이 적은 거를 저탄소광, 탄소의 함유량이 높은 거를 고탄소광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특별히 요 펄라이트를 공석강이라고 그러고, 탄소 함유량이 0.77%보다 작은 강을 아공석광, 요거보다도 높은 강을, 탄소 함유량 높은 강을 이 과공석강이라고 그래. 오늘은 열처리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 열처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상변태를 이용을 해서 기계적 성질들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계적 성질이라는 것은 뭐 경도, 강도, 연성, 뭐 내마멸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그 다음에 어떤 금속을 가공을 해서 이제 가공에 뭐 주조, 절삭, 뭐 소성 가공, 용접, 뭐 여러 가지 가공법들이 있잖아. 그때 가공할 때 발달된 미세 조작들이 잘못됐으면 그런 거를 개선하고 수정하는 데 쓰는 게 열처리야. 그러니까 열처리 공정은 굉장히 중요한 공정이야. 부가가치도 굉장히 높은 공정이고. 근데 이런 열처리는 굉장히 어려워. 왜 어려우냐면 조성이 같다고 그래서 열처리 방식이 같은 게 아니고 미세 조직이 어떻게 발달됐느냐. 그러니까 어떤 금속을 만들 때 어떤 냉각 속도를 가지고 만들었느냐. 이런 거에 따라 미세 조직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그 다음에 같은 금속이라도 뭐 열강 가공, 냉각 가공 하면서 뭐 소성 가공을 했다, 절삭 가공을 했다, 가공을 어떤 상태로 했느냐에 따라서 열처리 방식이 또 달라져. 그러니까 굉장히 경우의 수가 많은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절대적인 선이라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노하우가 굉장히 갖춰진 업체에서만 제대로 열처리를 할 수 있거든. 그리고 가열 및 냉각 속도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산업이야. 여기는 어떤 합금이 있으면 이제 합금은 이제 고용체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잖아. 뭐 침입형, 치환형, 그 다음에 금속관 화합물로 고용체가 만들어져 있다. 만약에 그런 것이 강이다, 철계 금속이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열처리를 해. 이건 많이 여러분들 아마 들어봤을 거야. 근데 비철 금속의 경우에 뭐 용체 처리, 그 다음에 석출 경화, 뭐 시호 경화 이런 방법을 써서 열처리를 해. 그래서 이제 강의 열처리, 담금질이란 건 뭐냐? 냉각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하는 거야. 그래서 뭐 소금물을 해서 하거나 물에서 하거나 기름에서 이제 급냉을 시켜서 그 소재의 경도하고 강도를 높여주는 거야. 그 대신 이제 취성이 커지겠지. 그 다음에 템퍼링이라는 건 뭐냐면 취성이 커져. 경해졌어. 이런 걸 갖다가 충격을 주면 부서지거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부서지지 말라고 강도하고 경도는 유지하면서 인성을 부여하는 그런 열처리법. 이게 템퍼링이야.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면 돼. 어닐링이라는 건 뭐냐? 이걸 풀림이라고 먼저 시간에 얘기했었잖아. 금속이 갖고 있었던 가공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 히스토리 다 무시하고 원래 금속이 갖고 있었던 그런 성질을 찾아주는 그러한 열처리법이야. 그래서 연성을 증대시키고 강도 경도를 감소시키고 잔류응력을 없애주는 그러한 방법이지. 그래서 이런 보통 어닐링은 퍼네스 내에서 이루어지거든. 서서히 냉각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이때 산화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그래서 산화가 일어나면 결국에 가공된 부품이 엉망진창이 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닐링 처리할 때는 선행을 하면서 불활성 가스를 주입해서 산화가 일어나지 않게 우리가 주의하면서 열처리를 해야 돼.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열처리 방법은 뭐냐면 잔류응력도 좀 없애고 그 다음에 가공되면서 이 가공경화된 것도 좀 어느 정도 좀 없애지만 강도하고 경도는 어느 정도 좀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경우에는 변태점 근방까지 이제 가열한 다음에 공기 중에서 서서히 냉각을 하면 우리가 그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가 있어. 그걸 갖다 이제 노멀라이징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분림 처리라고도 하지. 그래서 이제 열 처리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온도 조건하고 그 다음에 냉각시키는 시간하고
냉각 속도가 중요해. 여기가 지금 1초, 여기가 10초.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온도가 높아. 예를 들어서 이제 A1 변태점 이상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오스테나이트 영역에서 감마철 영역까지 온도를 높인 다음에 빠른 속도로 냉각해 수초 내에 냉각이 이루어지게. 그렇게 되면 감마철이 오스테나이트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마르텐사이트 구조로 바뀌어요. 마르텐사이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BCC 구조의 철 격자에서 거기서 예를 들면 이 철 원자하고 원자 사이에 원래로 0.77% 탄소가 안 그러면 이제 펄라이트이기 때문에 그 알파철하고 시멘타이트가 서로 이렇게 침상 구조를 이루면서 펄라이트를 만든다 그랬잖아. 근데 갑작스럽게 냉각하면 이 페라이트하고 어떻게 되냐면 그 철 원자 사이에 시멘타이트가 아닌 탄소가 침입해서 들어가. 침입한 고용체가 되면서 시멘타이트 대신 탄소가 들어가면 격자 구조의 변형을 가져와. 그러면서 막 전위들이 엉키게 만들어. 그러놓으니까 굉장히 경한 그런 강철이 만들어져.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마르텐사이트라고 그래. 그래서 이런 경하고 나쁜 특성은 결국에 이제 템퍼링을 하면 없어지지. 그래서 템퍼링을 해서 그렇게 유리됐었던 그런 그 탄소를 시멘타이트화 하면서 동글동글한 시멘타이트로 만들어. 그렇게 만들어진 거를 템퍼드 마르텐사이트라고 그러고 그것을 다른 말로 또 베이나이트라고 하거든. 이 베이나이트는 이 오스테나이트 구역으로 가열을 했던 이 공석강을 기름 속에서 서서히 냉각하면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냉각 속도에 변화를 주면 얘를 만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냉각 속도를 더 천천히 해서 공기 중에서 하면 펄라이트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퍼네스에서 냉각하면 천천히 냉각하면 아주 연한 펄라이트가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내가 또 이 고찰 문제를 하나 이제 만들어 놨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자네들이 고시 대비해서 공부하도록 해. 자, 그래서 이제 냉각 속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논행을 할 것이냐, 공기 중에서 할 거냐, 기름 중에서 할 거냐, 물 중에서 할 거냐, 아니면 소금물에서 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고분자에서 할 거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상대적인 냉각 용량을 비교하면 소금물에서 냉각하는 게 냉각 속도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소금물에서 하더라도 또는 물에서 하더라도 그냥 물속에 집어넣거나 소금물 속에 집어넣은 거하고 물속에 집어넣고 흔드는 거하고 또 냉각 속도가 틀리지. 그래서 그런 걸 교반이라고 그러거든. 요새 보통 이제 열처리 공정에서는 열처리 할 때 로봇을 시켜. 옛날에는 사람들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아주 열악한 환경이잖아. 온도가 어마어마하게 뜨겁고 또 위험하고 거기다가 지금 물 기름에다가 막 이 쇠붙이를 집어넣으면 거기서도 막 가스들이 분출하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공해지 공해. 그래서 요즘 이제 로봇을 써서 하는데 냉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교반도 이용을 하고 이러면 이제 로봇 프로그래밍을 잘하면 냉각 속도를 우리가 잘 조절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탄소의 조성이 달라지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합금의 조성이 달라지면 요 냉각하는 선도가 달라져. 예를 들면 내가 0.77 탄소광의 경우에 이런 커브가 그려지는데 만약에 이런 커브가 그려졌다고 해봐. 그러면 기름 속에서 냉각해도 마르텐사이트가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냉각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조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공 조건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템퍼레처, 타임, 트랜스포메이션 선도 그래갖고 열처리 선도를 TTT 선도라 그래. 그래서 이런 열처리 선도를 정확한 열처리 선도를 많이 갖고 있을수록 노하우가 많은
훌륭한 열처리 공장이 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비철금속이나 스테인리스관 같은 경우 뭐 알루미늄 합금, 뭐 이런 뭐 타이타늄 합금, 뭐 이런 것들 열처리하는 건 탄소광해 열처리 방식하고 좀 틀리거든.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거기서 이제 석출경화법, 그 다음에 시효경화법들이 사용이 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습하도록 하고, 시간이 있으면 나중에 얘기하도록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계적 성질 보잔 말이야. 이제 템퍼링을 하고, 또는 퀸칭을 하고, 뭐, 노멀라이징을 하고, 그러면 뭐 기계적 성질의 변화를 준다고 그러는데, 대체 그런 기계적 성질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걸 우리 한번 살펴보자. 우선 첫 번째 인장 시험을 한번 해보자. 텐자일 테스트를. 자, 이게 지금 뭐냐면은 변형률이야. 이건 아마 자네들 굉장히 잘 알 거야. 재료학학 배운 지가 얼마 안 되니까. 이게 이제 응력이야.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인장 시편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이게 인장 시험기야. 여기다 이제 그립을 해서 인장 시험기에 걸고 프로그램을 해서 이제 잡아당겨. 그러면 이 같은 인장시험편이 만약에 연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요렇게 하고 다결정이니까 요렇게 해서 파단이 일어나겠지. 네킹이 생기면서. 그래서 스트레인과 스트레스 사이에 선도를 그리면 요렇게 되지. 자네들이 배운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스트레인이 걸릴 때까지는 직선으로 변형률과 응력 사이의 관계가 묘사된다. 그러다가 이렇게 로딩하다 언로딩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이런 걸 뭐라고? 탄성 한계라고 했지. 그래서 항복응력 내에선 탄성 한계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로딩, 언로딩. 그래서 이게 탄성 영역이다. 그리고 이 탄성 영역에서는 응력이 시그마라고 그럴 때 변형률을 이필런이라고 그럴 때 시그마는 2의 이필런이다. 그래서 훅스로 이렇게 배웠지. 나는 지금 여기서 스트레스는 그냥 S라고 할게. 그래서 이 스트레스 S는 잡아당기는 힘, 여기서 잡아당기는 힘을 P라고 하고, 요 C편의 단면적을 A0라고 한다면, 요렇게 자네들 고체역학 시간에 정의했지. 이거를 공학적 응력이라고 하지. 또는 공식 응력이라고 하지. 단위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형률도 고체역학 시간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L0가 여기 원래 길이야. 표점 길이. 그 다음에 L이 뭐냐면 이렇게 늘어났으면 이 늘어난 길이가 L이야. 그 다음에 늘어난 길이에서 원래 길이를 빼서 원래 길이로 나누면 그게 변형률이라고 정의했지. 이게 사실은 공학적 변형률이야. 변형률은 무차원수라고 이렇게 배웠지. 그리고 이제 탄성한계를 벗어나는 이 지점의 응력, 이걸 항복응력, 탄성 한계점이라고 이제 정의를 했지. 그래서 이 탄성 한계점 내에서는 응력과 이 변형률이 이렇게 리니어 릴레이션십을 갖는다. 얘를 탄성계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잡아당기면 이쪽 방향으로 변형률과 이쪽 방향의 변형률이 생기지. 그래서 종방향 변형률에 대한 횡방향 변형률의 비를 포화성 레이셔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지. 그래서 연성재료에서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자, 요렇게 이제 변형을 하게 되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요렇게 변형을 하면, 요 소조 속에 뭐가 축적이 돼? 변형에 의한 에너지가 축적이 되지. 그 에너지는 어떻게 되지? 만약에 탄성 변형 내였으면, 다시 언로딩이 되면서 탄성 복원 에너지로 소멸이 되지. 그래서 그걸 갖다가 탄성의 에너지율이라 그래.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되지. 그건 뭐냐면 이 삼각형의 면적을 계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탄성 에너지율이라고 한다.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기계제작 공정, 기계공작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소재를 변형시켜서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변형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이거는 사실 기계공작법에서는 필요 없거든.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서 쭉 변형을 시켰어. 그랬다가 내가 언로딩을 해.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기까지 변형을 했다가 언로딩을 하면 어떻게 되지? 요 탄성 변형의 요 기울기대로 요렇게 언로딩이 되지. 그러면 요만큼 어떻게 된 거야? 변형이 이루어진 거지.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형을 했다가 언로딩을 했더니 요 탄성 기울기를 따라서 요렇게 언로딩이 되더라. 그래서 요만큼은 변형량에서 없어지더라. 왜 없어지지? 바로 아까 탄성 에너지율 때문에 없어진 거야.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래스틱 리커버리라고 그러고, 요걸 뭐라 그러지? 남아있는 변형량, 영구 변형량, 이걸 플라스틱 디포메이션, 영구 변형량이라고 하지. 요와 같이 일래스틱 리커버리가 생기는 이런 현상을 뭐라고 그래? 이것 때문에 생기는데 그걸 스프링백 현상이라고 하지.